잘 보내셨습니까? 예,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또 한 번 또 반갑습니다. 이제 첫 주 지나고 이제 두 번째 강의인데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기초와 심화를 동시에 이제 진행하는 이제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화 가기 전에 첫날 제가 기초를 좀 드렸고, 오늘은 이제 심화 가기 전에 중간쯤에서 비즈니스 모델 내부에 어떤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지를 보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나서 다음 시간에, 다음 주는 제가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출장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강의가 없습니다. 아시죠? 예. 다음 주는 제가 해외 출장이 있어서 그거 빼고 아마 다다음 주에 시작하고 그 다음 다다음 주까지 2주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착오가 없으셔야 돼요. 괜히 왔다가 또 폐강되는 줄 알고 오해하지 마시고. 수업이 5번입니까? 4번입니다. 4번인데 제가 다음 주 한 주를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참 늘 이렇게 해보지만 5시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일하다 오시는 분들 또 근무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좀 시간 맞추기가 쉽지는 않으시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마 6시까지는 조금 어수선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 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하는 거 복습을 한번 이제 하고 지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일 많이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창업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 우리가 창업을 할 때 내 아이템이 어떤 기술적인 접근을 이제 기술 아이템이라는 접근에서 시작을 하면 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 이제 유리한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템을 똑같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바꾸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걸 잘 활용을 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사업계획서라는 거를 잘 쓰기 위해선 제일 먼저 비즈니스 모델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근데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세워지느냐? 비즈니스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모델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지난번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비즈니스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모델링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뭐 이제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렇죠? 또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또 보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를 보시면 비즈니스라는 어떠한 도안을 그립니다. 그래서 기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수익 추구라는 부분을 이제는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걸 한 단계 뛰어넘어서 가치 추구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치에는 두 가지 가치가 있다. 첫 번째는 경제적 가치,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 두 번째는 사회적 가치.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가 좋은 가치를 만들어내려면 다른 사람들하고의 공유 가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남을 못 살게 구려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나쁜 프로덕트와 나쁜 서비스를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서비스를 얻어서 고객들도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고, 또는 그걸 생산하는 사람들도 좋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 그것이 이제 사회적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경제적 가치. 그렇죠? 그래서 두 가치가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시장이라는 게 존재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 가지. 일단은 크기가 있어야 된다. 스케일. 시장의 규모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시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해야 된다. 변하는 건 두 가지. 성장.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형태에서 어떤 다른 형태로의 변화. 그쵸?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올라가는 거나 내려가는 거는 쉽게 이게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제품이나 이렇게 특정 제품이나 이런 거를 통계 자료를 찾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거, 뭐 자동차 부품이다 그러면 자동차 시장하고 관계 있으니까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보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되게 쉬운데,
이 변화는 되게 민감하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딱 이렇게 될 거야라는 걸 디텍트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공한 아이템들을 보면 성장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제품을 내서 보다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다른 부분의 시프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영역의 사업 비즈니스 모델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의 비즈니스 모델로 변화할 때 그 중간 단계에서 사업 아이템을 중간 단계가 그러니까 이 변화가 이게 확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이 사이에는 궤독이라는 게 중간 단계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 시장을 잘 보시면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2030년까지 내연기관을 다 없애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동차를 내연기관이 다 없어지면은 지금 내연기관 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내연기관 생산을 없애는 거지 내연기관을 없애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자동차는 어쨌거나 30년 갈 겁니다. 그러면 그 내연기관이 갖고 있는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또 유지가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와 그 다음에 30년에 단절을 시켜서 전기 자동차나 친환경 자동차들을 무조건 만들어야 돼. 하지만 실제로 시장이 굴러갈 때는 100%가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1%, 2%, 3% 점진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읽는 것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 조사를 이렇게 하실 때는 최근에 이제 이런 변화의 트렌드가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트렌드가 뭘까요? 싱글족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싱글족들이 상당히 이제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미니멀라이즘이라든가 거꾸로도 있고 맥시멀라이즈 그다음에 미니멀라이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싱글족들이 추구하는 게 두 가지 극단화되고 있거든요. 어중간하는 게 없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아주 최소화 간소화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최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경향 이 트렌드 그런 트렌드에서 이런 제품이나 이런 서비스가 그동안에 없었는데 필요하고 원하고 고객들이 바라고 있어 라고 한다면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시장에 내놓으면서 이제 고객들이 잘 모르잖아요. 내가 고객들이 이거 쓸지 않을지 아니면 유사한 것들이 있으면 사실은 검증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사실 그 사이클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내 아이디어 검증부터 제품이나 비즈니스 모델 검증까지 가는데 사이클이 이터레이션도 많이 걸리고 시간도 좀 걸리긴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면 좋은 사업 모델로 안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스타트업들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단순히 이게 성장하고 있으니 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 이런 아이템들이 앞으로 향후에 또는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 이것이 커져 이런 모델을 세우시는 것이 스타트업들한테는 되게 유리한 아이템입니다. 시장은 두 가지 스케일이 있어야 된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 자, 시장 안에는 이제 고객이 존재할 거고요. 고객은 보통은 이제 잠재 고객도 고객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나한테 직접 지불하는 페이니 가능한 고객들도 고객이라고 보는데 통틀어서 다 고객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앞으로도 나한테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제품과 서비스를 사고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고객입니다. 그래서 그 고객을 설정을 하시면 내 제품과 서비스를 이제 넘게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객은 반드시 내 제품과 서비스가 필요로 해야 되는 거고 그 제품과 서비스를 원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무턱대고 돈 있다고 물건을 사지 않고 공짜로 주지 않는 이상은 취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원해야 되고 근데 시장에는 제품과 서비스가 어떻다고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누군가가 있다. 그럼 누군가와 내가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경쟁하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스펙 위, 경쟁적 가치가 필요하다 그랬죠. 보다 좋으냐? 이 기준으로 따져서 내가 좋으냐? 이 기준에서 내가 좋으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내가 메리트가 있느냐? 쟤는 1,000원에 파는데 나는 900원에 팔아. 가격적 메리트. 품질적인 메리트가 있느냐? 쟤는 쓰면은 열흘밖에 안 가는데 나는 20일을 가. 품질적인 메리트. 이런 것들이 이제 스펙적인 메리트거든요. 스펙. 그래서 스펙상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경쟁적 가치가 첫 번째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차별적이라는 거. 다르다라는 거죠. 빨간색과 파란색 볼펜을 주고 쟤와 나는 이런 게 달라라는 걸 제공해요.
다르다는 얘기는 스펙적으로 더 우위가 있다 없다라고 판가름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다른 영역이에요. 도메인이 다를 수도 있고요. 예, 뭐 스코프가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감성적인 부분, 심미적인 부분에서 다를 수 있고, 다양하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르다라는 추구가 경제적 가치보다는 스타트업들한테는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강하다라는 게 이제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잘 실타래를 풀어보면 몇 가지만 하더라도 벌써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그런 시장의 변화에서 어떤 다름을 줄 수 있는지를 제공을 한다면 이거는 어떤 아이템으로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마켓 사이드에서 이루어지는 관점이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고객이 필요하고 원하는 제품 다르다는 거, 그리고 경쟁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고객들과 가치 교환을 하는 것이 시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 봐야겠죠. 일단 내가 다른 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남들보다도 더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제 자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원,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 그래서 혼자 사업하시는 거는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반드시 코워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코파운더도 좋고요. 코워킹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인력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제 뭐 다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별적인 기술적인 요소, 그러니까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진입 장벽을 본인들이 갖고 있느냐, 경제적 해자든 기술적 해자든 남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기술적인 갖고 있는, 이걸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면 테크놀로지적인 부분도 맞아요. 그러니까 하이테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30년 동안 나는 이 분야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 소리만 들어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예전에 엔진 관련해서 그 조선 쪽에 들어가는 엔진인데요. 그 엔진의 그 진동 소리만 딱, 이렇게 손만 딱 갖다 대고 한 번만 귀를 기울여도 얘가 지금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내는 사람이 계셨어요. 우리나라 분이 아니라 일본 분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만 엔진 뭐 이렇게 조선 쪽에 많이 들어가는 엔진들이 있거든요. 그 엔진 두산인가 그쪽에 오셔가지고 그걸 하시는 분을 봤어요. 이분을 초빙해서 하시는데 하루 3일 동안 초빙하는데 1,몇백만 원을 들인대요. 그 엔진만 이렇게 손을 탁 대고요, 청진기로 듣고요, 귀로 이렇게 탁 대면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딱 아시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여튼 그런 분들이 사실 이제 남이 따라오지 못하는 엄청난 노하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테크놀로지적인 부분만 그 차별의 저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 노하우, 그것도 차별화에 충분한 그러니까 재원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겁니다. 남들 쉽게 디자인 못해요. 그리고 디자인은 더더욱더 이 사람의, 어저께도 그런 얘기 했네. 엊그제 제가 서울에 이제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이제 심사를 갔는데, 그 이제 디자인 하신 분이 오셨어요. 이제 제품을 개발하시는 분, 디자인 하시는 분 막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제품 개발하시는 분이 디자인한테 몇 번을 맡겼는데 마음에 안 들더라는 얘기예요. 몇 번을 이터레이션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방금 이제 아까 디자이너 하신 분한테 이 디자인 정말 마음에 듭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디자이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 디자인을 마음에 들어 하신 분이 몇 명 중에 한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도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디자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되게 차별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마음에 드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옷을 보시면 돼요. 옷 같은 경우가 색깔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난 이런 디자인이 참 나한테 어울리고 난 참 좋아 보이는데, 어떤 분들은 야 그거 이상한, 난 너무 구닥다리 아니야? 너무 올드하지 않아? 아니면 야 너무 지금 뭐라 그러지? 그 아방가르드하지 않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디자인 같은 경우가 되게 차별성을 갖기가 쉬운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요. 사실은 제가 테크놀로지 중에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 테크놀로지가 디자인 테크놀로지입니다. 요즘 이제 기술 사업화 쪽에서는 몇 가지가 이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사업화에서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하는 모델링, 기술로 테크놀로지를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을 해서 프로덕트나 서비스로 만들어서 비즈니스화 시키는 거, 만드는 거랑 비즈니스랑 많이 다 다르거든요. 그 과정을
일반적으로 이제 기술 사업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술 사업화 과정에서 요즘 핫 이슈화되고 있는 몇 가지 핫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기술 사업화 중에는 뭘 우선화시켰냐면 테크놀로지. 핵심 기술이 뭐냐? 얘가 핵심만 되면 어차피 경쟁이 안 되니까 얘가 시장에만 내놓으면 짱! 파급 효과가 장난 아닐 거야 라고 해서 기술 사업화의 요점은 무조건 기술을 찾는 거였어요. 기술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하고 얘만 갖고 있는 기술만 찾는 게 기술 사업화의 목표였어요. 실제로요. 그래서 애틀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출연 기관들 많잖아요. 전자부품연구소, 키앗, 뭐 캐티, 재료, 킴스, 뭐 하여튼 연구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소에 있는 아주 훌륭한, 아주 그러니까 세계 최초 막 이런 FOB 이런 제품 기술들을 빼다는 게 아니라 이전을 해서 기업들한테 기업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덕트를 만들고 했었어요. 이게 실제로 사업화를 해서 성공한 모델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의외로. 물론 이제 크게 대박 터뜨리는 경우는 사실 좀 몇 가지는 있었어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있다는 건데, 그쵸? 뭐 4G나 5G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애터리에서 만들긴 했는데, 뭐 다른 나라의 기술도 더 잘 적용을 해서 만들었지만, 어쨌거나, 한두 개 정도는 파급 효과가 컸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사실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술 사업화 모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비즈니스 모델. 결국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시장에 어떤 타겟에 어떤 스펙에 맞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모델링. 두 번째 디자인. 요즘 디자인이 핫해졌어요. 그래서 디자인 중에 어떤 디자인이 핫해? 우리가 이제 디자인 하면은 사실 요것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품 디자인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뭐 로고 디자인하는 거,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그 제품이 어떤 스펙을 가져야 된다는 것도 디자인이고요. 어떻게 왜가 여기 물을 보시면 물은 사실 사 먹는 이유가 뭐죠? 목마르니까 사 먹죠. 근데 내가 봤을 때 뭘 보고 사죠? 물은 어때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쵸? 깨끗하다는 얘기를 어떻게 보는 거죠? 투명성.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가보시면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 바틀, 여기 플라스틱 이 제품을 보시면 다들 특색이 있어요. 특색이 있는데 그 몇 가지 특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사이사이에 굴곡들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 이유예요. 빛의 산란이에요. 빛의 산란에 의해서 안의 내부가 더 맑고 깨끗하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또 여기는 그냥 뭐 위에 패턴하고 똑같이 했지만 어떤 애들은 또 다르게 동그라미로 해놓고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그 이유는 미끄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게 바로 이게 디자인 테크놀로지예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제품을 아주 이쁘게 심미적으로 만드는 것만이 디자인이 아니라 로고 이런 거 만드는 것이 디자인이 아니라 사용자가 경험을 할 때 그 경험을 통해서 이 값어치, 이 프로덕트과 서비스의 값어치를 더 높게 만들어주는 거를 우리 디자인 테크놀로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펙하고 관계없어요. 테크놀로지하고 관계없어요. 이거 디자이너가 야 투명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기는 이런 구조가 필요해 라고 그냥 던지면 이거 다 찍어내요. 누구든지. 근데 그 생각을 디자이너밖에 못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요즘에 제일 핫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보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다시 시장에 내놓는 게 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소비자들이 빨리 인지를 못하는 거, 제품과 서비스에. 그러니까 그걸 빨리 인지를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경험을 충분하게 해주던가. 경험. 이거 정말 좋았어. 그쵸? 이거 써봤더니 너무 좋아. 라는 소리가 들리면 쫙 퍼지는 거죠. 근데 그 경험이 없으면 눈에 보이게끔 해줘야 되고, 그 보이는 것이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디자인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큰 이슈로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때, 똑같지. 제품만 디자인이 있는 게 아니고, 서비스에도 디자인이 있어요.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한번 이제 나중에 쳐보시면 나오겠지만, 3주차가 저희가 서비스 모델을 하거든요. 그때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서비스 모델에도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아요. 예, 똑같은 서비스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때 강의할 때 많이 썼던 그 서비스 디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마케팅이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스테이크 먹는데 유명한 데가 어디죠? 체인점? 네, 아웃백 스테이크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꽤 오래됐어요. 이게 뭐냐면, 고객이 누구든지 간에 오시면, 우리 이제 도와주실 크루들이 와서 하는 일이 첫 번째 무릎을 꿇는 일이에요. 그게 니예요. 무릎이니까. 예. 무릎을 꿇어서 고객과 눈을 맞추고 얘기를 자세하게 듣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딴 데 이렇게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서비스 모델 중에 이렇게 서서 고객을 바라보면서 뭐 먹을래? 네, 그 고객이 쳐다보면서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서비스 마인드를 봤을 때 물론 이제 뭐 나쁘지는 않지만 뭐 늘 그래 왔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어린 손님들이 왔을 때도 눈을 마주치면서 산뜻하게 대해줬을 때 좀 더 기분 좋게 그러니까 보통 보세요, 여러분들 밥을 먹는다. 혼자서 밥 먹을 때랑 좋은 친구들, 뭐 사실 좋아하는 가족 또는 사랑하는 가족, 연인, 오빠, 언니, 동생 하고 같이 먹을 때가 어때요? 기분이 훨씬 좋죠? 그렇죠? 예, 감성이거든요. 똑같은 밥이라도 경험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켓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좀 더 좀 값어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 모델, 그 서비스 모델이라고 하고, 하여튼 지금 최근에 이제 기술사업화 쪽에서는 디자인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향후에 아이템을 지금 갖고 계신다 그러면, 특히 이제 프로덕트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유저 입장에서 이쁘냐, 편하냐, 도움이 되느냐, 여러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를 하셔야 되고요. 서비스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도 쉽게 와서 접근할 수 있느냐? 복잡해요. 지난번에 제가 아마존 설명을 잠깐 드렸잖아요. 아마존. 내가 애기 기저귀가 필요해. 생각했어. 인터넷 컴퓨터를 켜야 돼. 컴퓨터를 켜고 부팅하고 나서 인터넷을 눌러서 아마존을 접속하고 로그인을 하고 내가 찾을 수 있는, 내가 사고 싶은 애기 기저귀를 찾고, 그리고 몇 개를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를 하고, 결제 잘 몰라가지고 비밀번호 잊어버리면 다시, 공인 인증서에다가 다시 확인해가지고 또 로그인하고, 어쨌거나 이제거나 한두 시간 걸려서 하는 거. 그거를 버튼 하나로 해결해준다. 그렇죠? 대시 버튼. 그냥 1초, 2초면은 그냥 해결. 이 모든 과정을 서비스 하나로, 프로덕트 하나로 그냥 끝내준다. 이런 게 바로 디자인 테크놀로지다. 그래서 서비스도 이런 고객들 편의, 이런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좀 더 편하고 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항상 디자인적인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 그게 프로덕트이 됐다, 서비스가 됐다. 되게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렸고, 물리적인 공간은 사실은 이제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물리적인 공간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제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규모의 경제라고 보시면 돼요. 규모의 경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 살 때보다 10개 살 때 싸니까 원가가. 생산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개를 만드는 것보다 1000개를 만들 때가 단가가 싸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규모가 커지면 뭐가 커져요?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죠. 또 하나는 많이 만들다 보니까 자신이 생기죠. 노하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기술이 축적이 되고 노하우가 축적되고 품질이 좋아져요. 그렇죠? 오래 만들다 보면 많은 케이스를 알기 시작하거든요. 똑같은 제품이나 하더라도 처음 만드는 사람들은 문제가 이런 알고 있는 자기 상식, 그러니까 경험 안에서만 해결하겠죠.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생산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별 케이스가 다 나오죠. 별 케이스가 품질의 불량부터 시작해서 제품의 이상이 어떤 문제가 다 나오거든요. 이게 개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제품이 좀 더 완성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이런 조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라이프 사이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보시면, 프로덕트의 라이프 사이클은,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 우리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태어나서 쭉 폭풍 성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 성숙이 되죠. 성숙돼서 다시 쇠퇴, 기울어지잖아요. 맞죠? 그렇게 가는 건데, 프로덕트나 테크놀로지도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PLC, TL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덕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시장에 딱 내놓으면 막 시장에 들어왔다가 못 들어가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요 사이를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캐즘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어쨌거나 들어가면 시장에서 성숙을 합니다. 성숙을 해서 어느 순간 가면 이제 성장을 쫙 하다가 성숙을 딱 하게 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쇠퇴하죠. 자, 잘 들어보시면 MP3 시장 한번 보세요. MP3 플레이어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팟, 뭐 레인보우, 아이리버,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처음에 MP3가 처음에 나왔을 때 와 대단했죠. 몇 메가짜리였죠? 16메가? 8메가인가? 처음에 나온 게 한 4곡 들어가는 거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혹시? 우리 어린애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한 40대 정도 돼야 그때가 한 20대, 10대 뭐 이럴 때니까 8메가. 지금 8메가면은 한국도 안 들어가죠, 그쵸? 한국 들어가나요? 아무튼 요즘은 뭐 플락이라고 하나? 아주 그 원음을 들으시는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하여튼 자, 처음에 아무도 없었을 때 MP3 플레이어가 탁 나타났어요. 와, 폭풍 성장합니다. 시장이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이팟도 나오고 막 커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이제 멈춰요. 더 이상 확장이 안 돼요. 그러다가 지금 어때요? 어디 갔어요, MP3는? 들고 다니신 분 계세요, 혹시? 없죠?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는데, 이제 프로덕트는 사라졌지만 기술은 그대로 있죠. 기술은 어때요? MP3 시장은 존재하나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음악 안 들으세요? 왜? MP3 시장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멜론 안 들으세요? 멜론 말고 또 뭐 있죠? 되게 많잖아요. 시장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프로덕트의 라이프 사이클은 끝났지만 테크놀로지 라이프 사이클은 아직 있어요.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잖아요. 프로덕트가 바뀐 것뿐이다. 텔레비전 얘기해야 되니까 이게 어려워서 텔레비전을 한번 봅시다. 텔레비전 만든 지가 꽤 됐어요. 100년이 넘었어요, 실제로. 그렇죠? 동영상. 어떤 한국 영화에서 드르륵 하면서 보여준 영상이 하나, 뭐였지? 그 관상이었나? 거기에 나왔나? 아무튼 아닌가? 하여튼 그 TV가 발견이 되고 이제 흑백 TV가 처음에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혹시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이렇게 뭐라 그래, 가구처럼 생긴 문 이렇게 열어야 되고 하는 TV 혹시 기억나세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밑에 이게 다리가 있고요. 이렇게 문을 열어야 TV가 나오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흑백 TV. 자, TV가 처음에 시장에 나왔고 쭉 성장을 쫙 합니다. 흑백 TV.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성숙을 하다가 이제 흑백 TV가 사라졌죠, 그렇죠? 근데 TV 기술은 어때요? 여전히 TV 안 보세요? 집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전히 있죠? 있는 이유는 그 다음 사이클이 존재하는 거죠. 자, 흑백 TV가 사라지고 나서 뭐가 나왔어요? 컬러 TV. 그렇죠? 이게 컬러라는 프로덕트가 새로 만들어졌죠. 자, 보세요. 이게 제가 그림을 여기다 그려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처음에 흑백 TV가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해서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TV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프로덕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맞죠? 칼라라는 TV가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컬러 TV가 끝나고 나서 컬러 TV 다 죽었어요? 그때는 이제 CRT라 그래서 배불뚝이 컬러 TV였죠. 지금은 어때요? 납작한 컬러. 물론 그 사이에 뭐가 있었죠? 되게 많이 싸웠던 플라즈마 TV가 있었고 PMP? P 뭐였죠? PDP. PDP TV가 있었고 플라즈마 TV 뭐 이런 게 있었고 지금은 뭘로 와 있어요? 지금은 뭐 TV가 그 UHD 뭐 그죠? 뭐 사람 얼굴을 들여다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다 보여서. 아무튼 엄청난 또 얇은 거 이게 아예 벽이 이게 없어요. 가늘어 가지고 참 이게 TV인지 유리인지를 모를 정도로 지금 만들어진 그 기술. 그러니까 뭐냐면 제품이나 서비스는 프로덕트가 이렇게 가다가 사장이 됩니다. 하지만 그 유형의 기술은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것 때문에 스케일업을 많이 할수록 이제 기업이 경쟁력이 아주 좋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근데 최근에는 얘기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어떤 점 때문이냐면 애플을 보셔도 돼요. 자, 애플이라는 회사, 여러분들
쓰시고 계시죠? 그죠? 아이폰 만들고 있잖아요. 아이폰을 누가 만들고 있어요, 근데? 애플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애플이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 만들죠? 중국의 잘 알죠. 팍스콘 뭐 이런 회사들, 그쵸? 다양한 부품 회사들, 제조 회사들이 많죠. 삼성도 이제 애플에 납품을 해요. 칩. 똑같아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 인텔이라는 회사 혹시 아세요? 인텔. 인텔이라는 거 컴퓨터에 보시면 여기 써 있어요. 인텔이라고, 인텔 인사이드라고 여기 써 있어요. 코아 뭐 컴퓨터 한번 보세요. 항상 이 표시가 있을 겁니다. 인텔 인사이드라는 표시. 인텔이라는 회사를 보세요. 어마어마한 반도체 회사입니다. 반도체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고요. 수십 년 동안. 이 회사도 엄청난 공장을 갖고 있어야 돼요. 두 회사의 공통점은 뭐냐? 자기 공장이 없어요. 두 회사의 공통점은 공장이 없습니다. 다 외주예요. 그럼 뭐 하고 있냐고요? 얘는 디자인만 해요. 설계만 해요. 제품 설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설계, 하드웨어 설계, 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다 어디 갔을까요? 다 어디 갔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제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하나 생산하는 것보다 10개 생산하는 것보다 100개를 생산해야 단가가 싸지고 경쟁력이 높고요. 규모의 경제를 키워야 후발주자들, 산업적으로 후발 국가에서 후발주자들이 또는 이제 뭐 개발도상국이라 하잖아요. 이머징 국가들에서 나오는 산업들이 선진국을 넘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거를 축적을 해왔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방금 보시다시피 인텔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어디다 공장을 세워요? 자국이 없어요. 공장이 다 어디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머징 국가에 있어요. 그럼 이머징 국가들을 못 들어오게 만들려고 했던 애들이 왜 이머징 국가에다 공장을 세워주고 이렇게 하죠? 왜일까요? 키우려고? 네? 노동력? 단순히 만약에 이제 기술이 유출되면 나 망하잖아. 선진국이 망하잖아. 그 핵심 기술 있잖아요. 인텔 이런 거 컴퓨터 핵심 기술 아니에요? 그죠? 왜일까요? 왜 규모의 경제를 포기하면서 할까요? 방금 이유는 맞아요. 노동력이에요. 노동력이 싸기 때문에 내가 생산을 캐파를 늘리는 것보다 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테크놀로지 트렌드가 너무 빨라졌어요. 기술의 진화 속도가 금방금방 바뀌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전에 제품과 서비스 여러분들 최근의 트렌드는 무인자동차 트렌드도 뭐 그렇고 뭐 다양한 게 있는데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뭐 있을까요? 하여튼 뭐 TV도 마찬가지고요. TV 한번 사보세요. 2년 뒤에 그 TV 시장을 한번 다시 가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구닥다리 돼 있죠, 그쵸? 사이즈도 그렇고 두께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손님 그거 언제적 건데 그거 쓰세요? 아니 산지 2년도 안 됐는데. 그러면 정말 옛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매장 직원들이. 그만큼 프로덕트의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사이클이 엄청나게 짧아진 거예요. 자, 스케일이 안 돼요. 너무 짧다 보니까 뭔가 계속적인 투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스케일이 안 돼요. 가만히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 이머징 국가에 플랜트를 세울까? 세 번째는 뭐냐면 기술의 격차 수준을 코어만 자기네들이 절대로 노출 안 되게끔 만들어가요. 자, 이것만 키워요. 코어만. 제조는요, 중국 같은 경우 반도체 시장 엄청나게 들어오려고 지금 시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근데 아직까지 격차가 있어요. 왜? 코어가 없어요. 설계 기반이 안 돼 있어요. 설계를 못하면 반도체는 탭을 그러니까 찍어내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돈이 몇 조가 들어서 그렇지. 근데 못 만드는 이유는 설계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기술은 자기네들이 가고, 지식적인 부분은 자기네들이 가고, 그냥 노동적인 부분, 단순한 부분은 이머징 국가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사다리 이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다리 이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선진국이 경제를 견인을 하다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선진국도 이렇게 치열해지잖아요, 경쟁이. 그쵸? 잘 사는 나라들도 제품과 서비스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그러면 시장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성숙 단계에 딱 와버리 더 이상 발전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망하지. 그렇죠? 세태를 할 거니까. 그래서 눈을 돌려야 돼. 이머징 국가로. 새로 이제 올라오는 국가에다가 내가 물건을 팔아야 돼. 팔려면 얘네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살 돈이 있어야지. 살 돈. 맞죠? 그러니까 살 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선진국들이 그 나라의 공장과 기술을 전파를 하면 그런 그 나라들도 다시 경제가 성장하는 그 사다리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온다고. 근데 최근에는 이게 부러지 사다리 이론으로 바뀌었어요. 부러지는 거야. 더 이상 못 따라가. 중국처럼 이제 자본력이나 정치력이나 이걸 가지지 않는 이상은 웬만한 특히 이제 제3 아프리카 국가들이 못 따라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경제적인 이유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핫하게 이제 막 뜨고 있는 경제 국가들을 보시면 베트남 같은 경우를 보시면 소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엊그제도 또 얘기했지만 스타트업들이 고민을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한국 내에서. 이게 시장이 너무 캡돼 있고, 그 다음에 엄청 치열해요. 그리고 작잖아. 규모가 작잖아. 우리 내수 몇 명이에요? 4천? 500만? 작아요. 작은 시장이에요. 네. 이 작은 시장을, 내가 그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시장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시장을 좀 크게 바라보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뭐 유럽이나 EU나 아니면 미국, 북미 쪽으로 뭐 전개를 한다는 건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게 좋으냐? 따라오고 있는 국가들. 특히 이제 동남아권,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를 타겟으로 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몇 가지 모델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두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스케일이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향후에는 내가 공장만 지으면 공장 키워나가야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코어를 키워나간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코어 핵심 부분만 키워나간다. 나머지는 외주를 줘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고 자본력은 돈이 많이 필요하죠. 항상 부족해요. 그렇죠? 저도 부족합니다. 항상 사업을 하신 분들은 얘가 부족한데 제일 좋은 돈은 어느 돈이에요? 이 돈이죠. 그렇죠? 내가 번 돈. 그래서 투자하고 다시 번 돈 투자하고 그렇죠? 이게 선순환 구조인데 뭐 초기 시드는 어쨌거나 외부 자금을 이제 자기 자본보다는 외부 자금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금 관리도 되게 잘 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자금 관리 하실 때 필요할 때쯤 되셔야 이제 준비해야지. 돈 필요하네. 어디서 구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늦어요. 되게 늦어요. 느리고 기회를 많이 잃게 되죠. 필요할 때 하시면.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데 사실 그건 쉽지 않죠. 또 미리 어떻게 준비를 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라는 게 바로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금의 사용 규모와 언제 어떻게 쓸지와 자금의 조달처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사업계획 안에서. 그래서 내 자금이 없을 때는 내가 사업기회를 놓치는 거고요. 자금이 너무 많아도 돈이 많으면 나쁠 건 없죠. 별로 나쁠 건 없네. 물론 이제 내 돈이면 남의 돈이면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적정한 규모의 자본은 필요하고요. 선순환 구조는 수익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거는 레버리지라는 효과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향후에 자본을 자기 자본만 하고 아니면 이제 무차익 경영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하시는 기업도 무차익, 100% 무차익입니다. 그러니까 수익 내서 그 수익을 투자해서 발전을 시키는 기업도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한 100개 중에 한두 개 있을까 말까 정도 하니까 그보다 어쨌거나 내 자금과 외부의 타인 자금을 유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타인 자금의 유치는 이래요. 자기 자금 규모와 비례하고요. 성장에. 자기 자금 규모와 비례하고요. 이 자금의 규모가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비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기부에 돈을 빌리러 갔습니다. 그때 좀 갔어요. 이 사장님 기술력 우수하시고 역량 뛰어나시고 사업을 하실 수 있게 예비 창업자 때 갔는데 1억을 또 주는 거예요. 너무 고맙지 않아요? 그렇죠? 예비 창업인데 내 사업 계획서만 보고 감사합니다 하고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매출이 안 생겨. 그러면 기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조마조마하는 거지. 이거 돈 떼어먹게 생겼네. 큰일 났네. 그러면 나는 돈이 더 필요해요. 이제 앞으로. 그쵸?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막 더 만들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쫄한테 또 갑니다. 저 그때 저 믿고 한번 믿었는데 한 번만 더 믿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기부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이제. 당신 나한테 약속을 어떻게 했어? 6개월 뒤에 매출 내기로 했잖아. 1년 안에 이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어? 근데 왜 지금 계획이 틀리지? 더 이상 못 주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때 되면 내 자금을 투입을 해야 돼요. 그쵸? 리스크가 커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타인 자본은요, 초기의 시드 같은 경우는 본인의 기술력과 역량에 어떤 뭐 조금 도움이 되지만 결국은 여기에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타트업들한테 항상 당부드리는 게 뭐냐면 사세요. 생존을 하라는 거예요. 서바이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걸 언젠가는 만들어서 내가 대박 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가는 과정에 뭐라도 수익을 내세요. 뭐라도 내셔야 돼요. 알바를 하셔도 물론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전혀 관계 없는 걸로 알바를 하시면 안 되겠죠. 알바를 하셔서라도 비즈니스 모델을 뭐라도 만드셔서 수익을 굴려 가셔야 됩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 사업을 연속적으로 만들어 가려면. 그래서 생존하셔야 되고요. 이걸 꾸준하게 만드시면 결국 타인 자본을 꾸준하게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받습니다. 큰 팁이에요. 자, 투자자들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예비 창업자들한테는 사실 거의 투자 안 합니다. 우리나라 분위기는. 우리나라는 아이디어만 갖고 오시는 분들한테 투자하는 기회는 별로 많이 없어요. 미국은 좀 문화가 달라요. 뭐 지인이 아닌 이상은, 완전히 친인척이나 지인이 아닌 이상은. 그럼 결국은 뭘 원하느냐? 돈이 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눈에 보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눈에 돈이 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그러면 돈이 된다는 거는 뭐냐?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제일 중요한 거, 네가 이걸 갖고 있느냐죠, 그렇죠? 여기에 네가 이걸 갖고 있느냐? 네가 타겟으로 한 이 시장에 네가 남들과 다르고 차별 경쟁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거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걸 할 수 있는 네가 이걸 갖고 있느냐죠. 사람과 그게 있어야 일단 첫 번째 투자 조건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투자 조건은요. 그래서 네가 시장에 내놨는데 얘가 늘어나고 있어? 서비스 모델에서는 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얘가 늘어나는 전제 조건이 뭐죠? 얘가 많으려면 누가 제일 많아야 돼요? 돈을 많이 벌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고객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고객 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하시는 분들, 특히 플랫폼 서비스나 뭐 기타 서비스 모델, 소프트웨어 쪽 하시는 분들은 유저 카운터 많이 들어보셨죠? 유저 수. 우리 플랫폼에 접속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플랫폼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재 수, 유저 카운터. 그 숫자가 얘와 직결되기 때문에 투자할 때 요거까지는 봐줘요. 서비스 모델에서는. 하드웨어는 유저 수가 정확하게 있나요? 알 수 없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 얘 카운팅이 돼야 돼요. 하드웨어에서는 얘가 카운팅 돼야 되고요. 소프트웨어에서는 얘까지 카운팅 해도 돼요. 얘가 아니어도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카카오예요. 카카오가 김기사 모델이죠. 김기사가 이제 카카오에 인수됐죠. 그쵸? 얼마였냐면 670억인가? 그 정도에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피인수를 했죠. 피인수 당했죠. 카카오에서 김기사를 인수를 할 때 본 게 뭐예요? 기술? 내비게이션 기술을 봤을까요? 뭘 보고 샀을까요? 돈을 못 벌고 있었어요, 김기사가. 티맵도, 무료 티맵도 있지. 또 뭐 네이버도 있지, 구글 지도도 있지. 다 있었죠, 네이버. 근데 김기사가 뭐 사실 김기사 쓰시는 분들, 그 당시에 김기사 쓰시는 분들, 저는 썼다 지웠다 했는데 별로 이렇게 저한테는 뭐 이렇게 큰 메리트 없었어요. 뭐 이렇게 좋다, 너무 훌륭해, 정말 잘 가르쳐줘, 엉뚱하게 가르쳐주는 게 더 많았지. 아무튼 자, 카카오가 인수를 했을 때는 돈 버는 이걸 본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유저 수를 본 거예요. 긴 기사를 다운로드해서 사용한 숫자가 200만이에요. 200만 유저. 자, 카카오는 무슨 사업자예요? 플랫폼 사업자예요.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서비스 앱 아니에요. 유저. 네. 그러니까 플랫폼 안에는 누가 제일 많아야 되냐? 사람이 많아야 돼. 그죠? 사람이 많아야 서비스를 거기다 하나를 얹으더라도 200만, 1000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긴 기사를 인수한 이유는 유저 수 때문에. 물론 중복된 유저도 있겠지만 유저 수.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는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의 유저 수를 캐파를 1500만이라는 유저 수를 갖고 있고요. 거기에 서비스 모델은 넣기만 하면 터지는 거죠. 뭐 카카오 네이비, 카카오 티, 그 다음에 카카오 뱅크, 그죠? 요즘 핫하게 지금 뜨고 있는 게 뭐죠? 카카오 그 대리운전해 준 대리 말고 그 뭐지? 택시. 카카오 택시 맞지? 예. 우버처럼 해주는 거.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플랫폼 안에는 어차피 유저는 락인이 돼 있어요. 카톡을 쓰느라고. 그렇죠? 누구나 다 카톡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에 서비스만 붙이면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넘어오죠. 예. 사실은 이제 경제학 용어로 또 이런 효과가 있어요. 뭐 디드로 효과라는 건데, 그러니까 디드로 약간은 좀 비슷한 개념이기도 하고 다른 개념이 돼요. 디드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삼성폰을 쓰잖아요. 애플폰 쓰는 사람은 애플폰을 쓰시고 삼성폰을 쓰잖아요. 그러면 삼성폰을 쓰니까는 일단은 삼성하고 관계 있는 연계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애플 탭보다는 삼성 탭을 쓰는 게 좋겠죠. 자, 삼성폰을 쓰고 있으니까 맥보다는 삼성 노트북을 써야 연계가 좀 쉽겠죠,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아이폰을 쓰시는 분은 뭘 쓰겠어요? 삼성 탭, 갤럭시 탭 쓸까요? 아니죠? 네.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제품에 하나 락인이 되면 그 제품과 연관성이 있는 제품들로 이렇게 끌어나가는 그 디드로예요. 디드로라는 사람이 원래 이제 작가였나? 화가였나 했을 텐데 친구한테 이제 선물 하나를 왔습니다. 빨간 옷을 선물을 하나 받아요. 아주 고급스러운 빨간 옷을 집에 딱 걸어놨는데 다 우중충한 거야. 그래서 가구를 빨간색으로 바꿔봐요. 쇼파를. 그래도 뭔가 안 맞아. 그래서 집안 이 색깔을 또 빨간색으로 싹 바꿉니다. 장롱을 여니까 또 우중충한 색깔들이 있어. 또 옷을 다 빨간색으로 바꿉니다. 네, 그게 디드로예요. 그리고 디드로가 마지막에 후회를 해요. 진작에 빨간색을 버릴걸. 온 빨간색 집으로 만들어놔요. 네, 그게 디드로 효과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제품을 하나를 사서 락인이 되면 연관된 제품으로 이렇게 이끌어간다. 구매를 한다는 효과거든요. 마케팅 할 때 많이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어디에 많이 프리미엄 마케팅에서 많이 쓰는데 명품 쪽에서 많이 써요. 명품 라인에서 보시면 뭐 하나를 되게 싸게 주거든요. 명품 라인에 딱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싼 거 하나 탁 뜰 때가 있어. 그거 하나 딱 사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이 라인으로 가야 돼. 여성분들이 그런 경우가 좀 많지 않아요? 남성들보다는. 남성들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차 같은 케이스. 차를 뭐 예를 들어서 벤츠를 샀다. 그러면 이제 열쇠고리도 벤츠여야 되고 골프채도 벤츠여야 되고 골프채가 아니라 골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가방 같은 거 이런 거예요. 이게 디드로 효과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할 때도 내 제품을 라인업을 시킬 때 고객들이 유사한 제품으로 라인업을 시키는 방법.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카카오도 디드로 효과를 쓰고 있죠. 카카오 프렌즈. 그렇죠? 네, 그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프렌즈와 같은 커피잔, 스타벅스도 똑같아요. 스타벅스도 요즘 스타벅스에 저도 여기에 꽂혀가지고 지금 또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를 돌면서 머그잔을 모으는 애들이 있어요. 스타벅스 득템이라고 뭐 하던데, 그러니까 가서 사서 사진 찍고 올리고 자기의 전 세계 머그잔을, 그러니까 그 나라 그 도시에 가면 그 고유의, 그게 사실 디드로 효과예요. 그런 마케팅. 내 제품과 서비스에서 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신다면 마케팅 쪽에서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무슨 얘기하다가 이 지경까지 왔죠? 아무튼 네, 고객이 가장 중요하다. 고객의 네, 제품과 서비스 모델링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테크놀리적인 부분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좀 강조가 되려면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돼야 돼요. 자, 비즈니스 모델은 이 안에 이제 철학이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철학은 요거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균등,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why,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 필요성. 두 번째 what,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거. 세 번째 how,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거.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의 철학은 자, 원가, 코스트. 내가 이거 결국 자원은 코스트. 그 다음에 프로덕트과 서비스는 프라이스. 그 다음에 고객이 선택하는 거는 밸류. 자, 코스트, 프라이스, 밸류.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코스트가 1,000원이면 가격은 1,000 얼마여야 돼요? 500원. 자, 고객이 살 때는 1,500원짜리 살 때 1,200원에 마음을 먹고 1,500원짜리 사겠어요? 아니죠? 2,000원 정도 돼야 되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보다 여기에서의 가치가 높아야겠죠? 우상향, 그렇죠? 이게 부가가치, 그렇죠? 예,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보다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여기와 여기 차이가 뭐라고요? 수익. 1,000원짜리를 1,500원에 만들면 500원 남고요. 자, 1,500원짜리를 고객이 2,000원짜리라고 생각하는데 1,500원짜리를 사면 뭐가 남아요? 편익, 베네핏, 프로핏, 베네핏. 그죠? 예, 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린과 에자일 모델을 말씀드렸어요. 자, 내가 고객이 진짜 이거 필요하고 원하는지, 내가 진짜 이게 차별성이 있고 경쟁적인지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뺑뺑이 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뺑뺑이 돌 때 어떻게 돈다고요? 천천히 도는 게 아니라 빨리 돈다고요. 빨리 도는데 굵게 빨리 돌 수는 없으니까 얇게 빨리 돈다. 가볍게, 린. 빨리 돈다, 에자일. 얇게, 린. 돈을 적게 들여서 빨리 테스트해보는 거, 에자일. 그래서 린과 에자일이 동시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철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기술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더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인 아이템으로 접근을 하려면 어디에 더 포커싱을 맞춰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이 데이터가 고객이 이 시장 안에 있는 니즈와 원처가 무엇이냐를 데이터화 시켜야 돼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다시 고객이 필요하고 원하는 거 제발 데이터, 아니 문헌에 이렇게 있잖아, 이게 아니라 내가 데이터화 시키는 거야. 사람들이 어떤 행동 패턴을 보고 이런 패턴에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부경대 여기까지 가는 거는 너무 쉽죠. 여기서 자, 부경대 학생이 정문을 나서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 시간대별로. 예를 들어서 12시에서 1시 사이에 부경대 정문을 나가는 사람들이 길을 건너서 식당 쪽으로 많이 가더라. 자, 그 시간대에 지하철역 쪽으로 많이 가더라. 자, 그럼 마케팅이 달라지죠? 이해되셨어요? 자, 12시부터 1시 사이에 부경대 정문에서 식당 쪽으로 많이 간다 그러면 식당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더 유인해야겠죠. 그쵸? 우리 식당에 오게끔 유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온다는 얘기니까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데이터예요. 내가 어떤 서비스가 프로덕트를 쓸 건데 내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 시켜서 프로덕트과 서비스로 이 스펙화 시키는 거. 아까 얘기했던 물이 어떻게 해야 돼? 디자인. 물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투명해야 된다. 투명하게 하려면 이런 디자인이 필요하다. 이해되셨어요? 네. 사람들이 투명한 걸 원해.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필요해. 그걸 데이터화 시키는 게 첫 번째 기술적인 사업에서는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요거 두 개. 예. 그래서 너가 이런 기술적 프로덕트과 서비스를 차별성이나 기술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면 너네 사람이 이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차별성. 디자인 테크놀로지건 뭐 실제 하이 테크놀로지건 뭐가 됐던 서비스 테크놀로지건 그걸 갖고 있느냐. 이게 기술 쪽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창업 지원 사업들을 보면 기술 쪽 창업 지원 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출연 자금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소상공인도 있지만 점포 창업도 있지만 빌려주는 거고
그러니까 똑같은 소상공인을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이걸 잘 만드시면 이게 기술 창업이 된다고요. 예, 똑같은 모델, 중국집 모델인데 난 중국집이한데 그걸 배달의 민족으로 바꾸면 내가 배달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여태까지는 중국집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짜장면 몇 그릇이 어디에요? 하고 갔던 거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다른 중국집들 쓸 수 있도록 만들면 그거는 기술 창업이라고 배민 창업이라고 이해되셨어요? 생각의 차이라고 똑같은 창업인데도 나만 쓰느냐 딴 들도 공동으로 쓸 수 있느냐 기술 창업의 뭐라고요? 기술 창업의 출발점은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쓰느냐 그 모델이 기술 창업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이 중요하다. 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술과 관련된 창업 지원 사업부터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생각의 전환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얘기 말씀을 드렸고 기술 창업에서 중요한 거는 내 고객이 필요하고 원하는 걸 어떻게 데이터화 시켰는지 그 데이터를 스펙과 차별성으로 어떻게 연결했는지 두 번째 그걸 할 수 있는 인력과 차별성인 거를 갖고 있는지 그것만 있으시면 여러분들 이제 좀 더 포커싱을 맞추면 이게 기술 창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비즈니스를 전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도 또 헷갈리시고 또 들어도 잘 들어놓으시면 이게 이제 상업계획서는 머릿속에서 그냥 나중에는 자연적으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객이 필요하고 원하는 차별성과 경제적 가치를 가진 프로덕트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자원을 효율성과 효과적으로 전환하고 고객에게 다시 내 제품이 어떻다라고 인지시키는 과정. 이걸 비즈니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비즈니스 모델은 내 제품과 서비스가 여기다 이제 피팅하는 겁니다. 고객은 누구? 필요하고 원하는 거 뭐? 내가 남들보다 이기는 거 뭐? 남들과 다른 거 뭐? 그걸 형상화시킨 게 무엇이다? 자, 그러고 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누가 필요하고, 차별성인 건 뭐가 필요하고, 공간은 뭐가 필요하고, 자금은 얼마가 필요해. 자, 어떻게 운영을 해서 고객한테 인지시키겠어? 라고 쭉 풀어쓰는 게 비즈니스 모델. 맞죠? 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지난 시간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해드리고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진도를 또 심화 진도 나가겠습니다.